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40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들, 올해도 똑같이 400만 원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못 삽니다. 라면 한 박스 가격이 10,000원에서 15,000원이 됐습니다. 치킨 한 마리가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이 됐습니다. 커피 한 잔이 4,000원에서 5,50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신 월급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300만 원 받던 사람이 320만 원 받습니다. 6% 올랐네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물가는 15% 올랐습니다. 결국 당신은 실질적으로 9% 가난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2026년 1월 10일 금 가격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 뉴스를 그냥 흘려듣습니다. 아, 금값이 올랐구나. 금 가진 사람들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죠. 천만에요. 이건 당신 이야기입니다. 금값이 오른다는 건 당신이 들고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세계 각국이 지금 이 순간에도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는지, 왜 평범한 직장인들의 월급이 숫자는 늘어나는데 삶은 더 힘들어지는지, 그리고 왜 은행에 돈만 넣어두면 절대 안 되는지 말입니다. 끝까지 보십시오. 이 영상 한 편이 당신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한 가지 사실부터 확인하고 갑시다. 2020년 1월 국제 금 시세는 트로이온스당 1,550달러였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4,400달러입니다. 거의 3배가 됐습니다. 같은 기간 은 가격은요, 온스당 18달러에서 32달러로 올랐습니다. 거의 2배죠. 그런데 이 숫자들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금과 은이 오른다는 건 반대로 종이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신호입니다. 달러든 원화든 엔화든 모든 법정화폐의 구매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금을 사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친 듯이요. 폴란드 중앙은행은 작년 한 해에만 150톤을 샀습니다. 폴란드가 부자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금을 사들이는 겁니다. 왜일까요? 싱가포르를 보십시오. 싱가포르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이 10년 만에 5배 늘어났습니다. 체코도 마찬가지입니다. 터키는 더 극단적입니다. 터키 중앙은행 자산의 30% 이상이 금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경고 신호입니다. 중앙은행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지금 금을 사들이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달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충격. 미국의 빚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0년 미국 정부의 부채는 27조 달러였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죠. 미국은 돈을 풀었습니다.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수표를 나눠줬습니다. 기업들에게 지원금을 줬습니다. 실업수당을 늘렸습니다. 좋은 일이죠? 맞습니다. 당장은. 하지만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빚을 낸 겁니다. 5년 만에 미국의 빚은 36조 달러가 됐습니다. 9조 달러가 늘어난 겁니다. 9조 달러가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시죠?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1년에 600조 원입니다. 9조 달러는 일경 2천조 원입니다. 한국 정부가 2000년 동안 쓸 돈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미국은 이 빚을 갚을 생각이 없습니다. 갚을 수도 없습니다. 왜? 이자만 1년에 1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요. 미국 정부가 1년에 걷어들이는 세금이 4조 5천억 달러입니다. 그중 20% 이상이 이자로 나가는 겁니다. 원금은 꿈도 못 꿉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버티느냐? 새 빚을 내서 이자를 갚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전거 돌리기입니다. 돌고 돌다가 언젠가는 멈춥니다. 멈추는 순간 끝입니다. 미국 경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과거에도 미국은 빚이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잘만 굴러갔잖아요. 맞습니다. 왜?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사줬으니까요. 일본이 미국 국채를 사줬으니까요. 사우디가, 한국이, 대만이 미국 국채를 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1,500억 달러어치를 팔았습니다. 왜? 믿을 수 없으니까요. 중국은 그 돈으로 뭘 샀을까요?
금입니다. 일본도 미국 국채를 줄이고 있습니다. 사우디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손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충격. 당신의 월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0대 회사원 이과장이 있습니다. 이과장은 2020년에 연봉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연봉이 4,500만 원이 됐습니다. 500만 원 올랐습니다. 12% 인상입니다. 나쁘지 않죠? 하지만 이과장의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왜? 2020년에 이과장은 강남에서 30분 거리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전세 3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그 아파트 전세는 4억 원입니다. 1억이 올랐습니다. 이과장은 집을 옮겼습니다. 45분 거리로요. 2020년에 이과장은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7,000원에 먹었습니다. 지금은 만 원입니다. 1년이면 60만 원 더 나갑니다. 출퇴근 기름값은 어떨까요? 리터당 1,400원에서 1,900원이 됐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더 듭니다.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이과장의 아이가 유치원에 다닙니다. 원비가 30만 원에서 40만 원이 됐습니다. 1년이면 120만 원 더 나갑니다. 전기요금이 20% 올랐습니다. 통신비가 올랐습니다. 보험료가 올랐습니다. 다 합치면 1년에 500만 원 이상 지출이 늘어난 겁니다. 이과장의 연봉은 500만 원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출은 500만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결국 이과장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아니, 오히려 뒤로 간 겁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정체입니다. 숫자는 올라가는데 삶은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네 번째 충격. 은행 예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50대 자영업자 박 사장이 있습니다. 박 사장은 20년간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1억 원을 모았습니다. 박 사장은 이 돈을 은행에 넣어뒀습니다. 정기예금 금리 3.5%였습니다. 1년이면 300만 원 이자를 받습니다. 좋아 보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왜? 물가 상승률을 보십시오. 통계청 발표는 3.5%입니다. 그럼 박 사장은 본전인가요? 아닙니다. 실제 체감 물가는 통계청 발표보다 훨씬 높습니다. 라면, 계란, 고기, 채소 모두 20% 이상 올랐습니다. 박 사장은 식당을 하니까 압니다. 5년 전 삼겹살 1인분이 12,0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7,000원입니다. 40% 올랐습니다. 상추 한 봉지가 2,000원에서 3,500원이 됐습니다. 계란 30대가 5,000원에서 8,000원이 됐습니다. 박 사장의 1억 원은 은행에서 300만 원 이자를 받습니다. 하지만 실질 구매력은 5% 떨어졌습니다. 500만 원어치가 사라진 겁니다. 결국 박 사장은 200만 원 손해입니다. 은행에 돈 넣어두고 손해보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섯 번째, 충격. 환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0년 초 달러 환율은 1,100원대였습니다. 지금은 1,440원입니다. 350원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이 가진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40대 직장인 최 대리는 미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여행 경비로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2020년이었으면 9,000달러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7,000달러밖에 못 바꿉니다. 2,000달러가 사라진 겁니다. 최 대리는 여행 일정을 줄여야 합니다. 최 대리의 아들이 미국 대학에 유학 갑니다. 등록금이 1년에 5만 달러입니다. 2020년이었으면 5,5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7,200만 원입니다. 1,700만 원이 더 듭니다. 4년이면 6,800만 원 더 드는 겁니다. 최 대리는 집을 팔아야 할 판입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단순히 해외여행 경비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수입 물가가 오른다는 겁니다. 한국은 원유를 100% 수입합니다. 천연가스도 수입합니다. 밀도 수입합니다. 옥수수도 수입합니다. 반도체 장비도 수입합니다. 이 모든 게 달러로 거래됩니다. 환율이 300원 오르면 수입 물가가 20% 이상 오릅니다. 기름값이 오릅니다. 전기요금이 오릅니다. 빵값이 오릅니다. 라면값이 오릅니다. 결국 모든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당신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섯 번째, 충격. 이제 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금을 사느냐? 금이 올라서? 아닙니다. 돈을 믿을 수 없어서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로마 제국 시절 금화 한 입으로 고급 토가 한 벌을 샀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금 한 온스로 고급 정장 한 벌을 삽니다. 똑같습니다. 금의 구매력은 2000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이돈은요? 1900년 미국 1달러의 구매력과 지금 1달러의 구매력을 비교해 보십시오. 100년 만에 98%가 사라졌습니다. 종이는 결국 종이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금을 안 삽니다. 왜?
모르니까요. 관심이 없으니까요. 한국 가계 자산 구성을 보십시오. 부동산이 70%입니다. 현금과 예금이 20%입니다. 주식이 8%입니다. 금은요, 1%도 안 됩니다. 거의 제로입니다. 반면 선진국은 다릅니다. 독일 가계는 자산의 5%를 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8%입니다. 미국도 3% 이상입니다. 왜 그들은 금을 가질까요? 역사적 경험 때문입니다. 그들은 압니다. 종이돈이 휴지가 되는 순간을 봤습니다. 독일은 1923년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돈을 수레에 싣고 다녔습니다. 빵 하나 사려고요. 돈이 휴지가 됐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이걸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금을 삽니다. 일본은 1945년대 전쟁 후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돈의 가치가 10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1000만 원이 1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때도 금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한국은요, 1997년 IMF 때 금 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금을 내놨습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인들은 그 후 금을 잊어버렸습니다. 금값이 오르는 걸 보면서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실수입니다. 엄청난 실수입니다. 7번째, 충격. 이제 행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자산 배분을 바꿔야 합니다. 원화 100%로 살면 안 됩니다. 최소한 20%는 실물 자산으로 바꿔야 합니다. 첫째, 금을 사십시오. 당신 자산의 10%를 금으로 바꾸십시오. 1억 있으면 1000만 원어치 금을 사는 겁니다. 금은 어떻게 사느냐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KRX 금시장에서 온라인으로 사거나 실물금을 직접 사는 겁니다. 초보자는 KRX로 시작하십시오. 1g씩 살 수 있습니다. 10만 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실물로 바꾸십시오. 실물금이 진짜 금입니다. 전산이 마비돼도, 은행이 문을 닫아도 실물금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 실물금을 살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순도를 확인하십시오. 금 한 양 99.99% 이상이어야 합니다. 표기는 999.9 프밀리언입니다. 이것만이 진짜 골드바입니다. 그 이하는 합금입니다. 나중에 팔 때 손해봅니다. 둘째, 은도 사십시오. 은은 금보다 더 폭발적입니다. 왜? 산업 수요가 엄청나니까요. 태양광 패널 한 장에 은이 들어갑니다. 전기차 한 대에 은이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에도 은이 들어갑니다. 반도체에도 은이 들어갑니다. 은 수요는 계속 늘어납니다. 하지만 은 생산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어듭니다. 왜? 은광이 고갈되고 있으니까요. 새로운 은광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은의 70%는 부산물입니다. 구리 캐다가 나오는 겁니다. 금 캐다가 나오는 겁니다. 금만 캐려고 광산을 파지 않습니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면 가격이 폭등합니다. 지금은 가격이 온스당 30달러입니다. 전문가들은 100달러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3배 이상 오른다는 겁니다. 금보다 수익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셋째, 달러를 일부 보유하십시오. 원화만 들고 있지 마십시오. 환율이 1,400원입니다.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습니다. 1,500원도 갈 수 있습니다. 달러 계좌를 만드십시오. 자산의 10%를 달러로 환전하십시오. 달러를 살 때는 환율이 낮을 때 사십시오. 지금 1,400원이면 비싸 보입니까? 앞으로의 환율을 보십시오. 1,500원 가면 지금이 저점입니다. 분할 매수하십시오. 한꺼번에 다 사지 말고 나눠서 사십시오. 매달 조금씩 사십시오. 넷째, 빚을 줄이십시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십시오.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시한폭탄입니다. 지금은 4%여도 내년에는 6% 될 수 있습니다. 3억 대출 받았으면 한 달 이자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고정금리로 바꾸십시오. 지금 당장 은행에 전화하십시오. 수수료 들어도 바꾸십시오. 장기적으로 훨씬 이익입니다. 그리고 빚을 갚으십시오. 최대한 빨리 갚으십시오. 빚은 자산이 아닙니다. 부채입니다. 당신을 잡아먹는 괴물입니다. 다섯째, 새로운 수입원을 만드십시오. 월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그만큼 안 오릅니다. 부업을 하십시오. 투잡을 뛰십시오. 프리랜서로 일하십시오. 유튜브를 하십시오. 블로그를 하십시오. 무엇이든 하십시오. 추가 수입이 한 달에 50만 원만 생겨도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금을 사십시오. 은을 사십시오. 실물 자산을 늘리십시오. 이게 진짜 재테크입니다. 8번째 충격. 마지막으로 한국은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금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104톤입니다. 외환 보유고의 0.6%입니다. 1%도 안 됩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8,133톤을 갖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의 70% 이상입니다. 독일은 3,300톤, 65%입니다. 프랑스는 2,400톤, 60%입니다. 이탈리아도 2,500톤입니다. 아시아를 볼까요? 중국은 공식적으로 2,300톤입니다. 실제로는 5,000톤 이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인도는 800톤입니다. 일본은 850톤입니다. 태국은 220톤입니다. 싱가포르도 200톤 이상입니다. 한국은요, 104톤입니다.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더 큰 문제는 2013년 이후 단 1g도 사지 않았다는 겁니다. 13년 동안요. 그 사이 금값은 3배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그때 1,000톤만 샀어도 지금 엄청난 수익을 냈을 겁니다. 왜 안 샀을까요? 정치 때문입니다. 금 사서 손해보면 비난받을까봐 아무도 결정을 안 하는 겁니다. 복지부동입니다. 하지만 이건 국가적 손실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외환을 보유하면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당장 금을 사야 합니다. 매년 50톤씩만 사도 10년이면 500톤입니다. 지금 104톤에서 604톤이 됩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달러 중심의 경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달러를 믿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빚은 계속 늘어납니다.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해결할 겁니다. 돈을 더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모든 법정화폐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당신이 은행에 넣어둔 돈의 가치도 떨어지는 겁니다. 이 과장, 박 사장, 최 대리 모두 실제 이야기입니다. 월급은 오르는데 삶은 더 팍팍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숫자는 늘어나는데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의 정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원화 100%로 살면 안 됩니다. 자산을 분산하십시오. 금 10%, 은 5%, 달러 10%, 이렇게 최소 25%는 실물 자산과 외화로 가져가십시오. 금과 은은 5,000년 역사를 가진 자산입니다. 모든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앞으로도 이겨낼 겁니다. 종이돈은 결국 종이입니다. 하지만 금은 금입니다. 은입니다. 실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 은행 가서 달러 계좌를 만드십시오. 이번 주말에 금을 사십시오. 다음 달부터 매달 은을 조금씩 사십시오. 1년 후 당신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허덕일 때 당신은 준비된 사람일 겁니다.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1997년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금을 가진 사람들이 버텼습니다. 다가올 위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을 가진 사람들이 웃을 겁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1년 후, 2년 후, 당신은 후회할 겁니다. 그때 샀어야 했는데 지금이 그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움직이십시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정부도, 회사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아무것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럼 5년 후에 다시 만나십시오. 그때 가서 비교해 보십시다. 누가 옳았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